수요일은 총선 여지도 시간이죠. 성재준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막판 총선 판세 분석해 봅니다. 빵빵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가요? 뭐 바쁘고 싶은데. 안 바쁘세요? 네. 총선 8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제 마음은 바쁜데요. 네, 마음 바쁘시군요. 몸이 안 바빠서. 그래요? 네, 많이 서운합니다. 많이 안 불러주시나 봐요 후보들이. 아니 YTN 하고 이상하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부터 나오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성재준 정책자문이요. 네네. 어떻습니까? 요즘 뭐 정신없이 저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방송도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덕분에 이제 좀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의대 증원 이슈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50여 분간 이어진 담화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그래서 사실상 정면 돌파를 시사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성재준 의원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 자체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 담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 이제 보여줬던 어떤 의지랑 그다음에 결단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짧게 한 15분, 20분 정도 담화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50여 분 동안 이게 담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제일 좀 이제 좀 의문이었던 거는 왜 하필 2,000명이었냐 요거였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얘기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바로 전날에 부활절 예배에서도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좀 죄송하다, 좀 겸손한 자세로 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또 연달아서 이번에도 또 불편을 들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이제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좀 내용하고 형식하고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세 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1번, 2번, 3번. 네. 1번은 예를 들어서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의료 카르텔. 총선 개입하지 말라. 정치적 행위 부적절하다. 두 명은 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하고 협의해가지고 꼼꼼하게 추계한 것이다. 3번은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의사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1번, 2번, 3번이에요. 아쉬운 점은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한 줄만 뽑은다면 마지막 3번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게 이 순번을 좀 바꿔서 했으면 어땠을까? 미괄식이 아니라 두괄식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협의할 수 있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2,000명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꼼꼼히 추계를 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이런 정치적인 행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어감이 다르고 180도 다른 내용이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내용은 그렇고 이제 형식 같은 경우는 네. 좀 대통령께서 기자들과 문답도 할 수 있는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얘기하시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되게 지도자로서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어제 멘트를 보니까 의사들을 증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야당이 나서잖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조속히 해결에 좀 나서라. 좋은 얘기네요. 그런데 윤 대통령 담화 이후에요.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 조정 가능하다. 정면 돌파하면서도 대화의 창을 열어놓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큰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순서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협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해줬으면은 뭐 더 좋은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2,000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다가 거의 제가 보기엔 처음으로 지금 이제 조정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다 보니까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제 좀
좀 대통령실이랑 의료계 양측이 좀 이제 뭐 좀 협의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나온 거기 때문에 당적인 차원과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원팀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네. 언론들이 이런 어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도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방향성 자체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의대 증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형태로 했다,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만 집중해 가지고 보도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지만 언론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대통령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면은 좀 이런 좀 거국적인 차원에서 좀 보도해주면 어떨까라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론을 말씀하셨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의대 정원 규모 유연화를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렇게 네.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럼 좀 해법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좀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갑자기 담화문을 발표한 줄 알고 사실 민주당으로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해결하는구나. 네. 이 호재가 우리에게 다시 악재가 되겠구나. 좀 긴장을 했는데 다소 이제 풀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게 담화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담화문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분쟁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용을 가지고 해석이 너무 분분해지는 것은 확실히 메시지의 전달력이 조금 부족했다,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뭐 함은경 후보라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극단적인 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뭐 방송 들어보니까 대통령을 오해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담화문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대통령 뭐 정책실장이 KBS에 나와가지고 했던 설명을 듣고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담화문을 51분 동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는 정말로 이게 메시지 전달력에 있어서 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의대 정원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물러설 수 있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의 담화문만 보면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물러설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저는 좀 함은경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애매해가지고 오해를 했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애매하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애매하게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함은경 후보는. 아니 그게 아니고서야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총선이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전 투표인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보고 당을 떠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의료계랑 대화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1월 달부터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었잖아요. 1월 달부터 계속해가지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측면도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의혹에 따라서 새마을 금고가 현장 검사까지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정말 선거를 며칠 앞두고 네. 정말 민주당이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인가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의 정의라는 거는 네. 부동산을 사고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상가, 아파트 뭐 이렇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 투기로 규정을 한 거죠. 또 당을 속인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막 열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전세 살다가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온 가족이 연끌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연끌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은 편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사를 통해서 불법이 있었는지, 그럼 이 불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본인이 해명하고 사과를 하는지, 그럼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말 민주당이 유심하게 그 관찰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양문석 후보의 말은 죄송하다. 그리고 새마을 금고와 어떤 자기는 가이드 안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그건 팔겠다. 팔아가지고 뭐 시세 차익이 남으면 그건 전액 뭐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예민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 사퇴는 없다. 없다라는 것, 저희도 의대 정원이 딱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2,000명으로 받지 않는 것처럼 사퇴가 없다라고 정해놓은 건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국민 눈높이.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양문석 후보를 지금 이런 스탠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발 좀 양문수 후보 그 사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주 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진짜 코앞에 있는 상태인데 이따가 또 제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2030 세대가 많이 그렇게 응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네.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서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답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부동산 이 문제가 터지는 게 민주당한테 호재일까 악재일까라고 한다면은 누가 봐도 악재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사실 양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해명을 했던 것도 제가 들어보면은 해명을 하는 것인지 화를 내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막 악을 쓰면서 나 국회 들어가기만 해봐봐 가만 안 두겠으니까 이런 지금 뉘앙스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급작스럽게 또 입장을 낸 게 결국에는 집을 팔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집을 팔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팔고 안 팔고를 떠나가지고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제 이제 그 새마을 금고에 조사 들어갔고 이 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고발 지금 한 상태인데 수사 결과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마을 금고 자체 조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애당초 문제가 됐던 지금 딸이 그렇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 그 내역 확인하는 거 그 뭐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만 사실 나올 거고 바로 대출금도 회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뭐 양문수 후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 팔 수밖에 없죠. 뭐 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부지로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뭔가 사과한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판세 분석을 하면서 이번에는 총선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자체에서 판세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80석에서 90석, 민주당은 110곳 플러스 알파. 이게 언론 보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략적인 판세는 뭐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 격전지가 60여 곳, 뭐 넓게 보면 80여 곳 되거든요. 민주당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지난 21대 때 네. 뭐 지역구에서 뭐 한 150 몇 석, 160석 정도 그리고 뭐 비례대표 한 20석 해서 180석 정도 얻었잖아요. 이것은 뭐 당군 이래 민주당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 최대였다. 그럼요. 예, 그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론 지금 정권 심판론이 크게 우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사실 국민들에게 썩 그리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택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민주당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어떤 돌발 변수가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어떤 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는 것보다 저는 그 격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그 나경원 후보하고 그러니까 동작을이죠. 네. 그다음에 용산의 권영세 후보의 어떤 추이를 보면은 서울의 판세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군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분당갑의 안철수, 용인갑의 이원모 그리고 포천의 김용태 정도까지 보면 정말 민주당의 어떤 강세 혹은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센가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가 참 재밌더라고요. 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민주당 현역이 3명 있잖아요. 이 3명을 제외하고 연제구 그러니까 부산의 텃밭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종북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진보당 후보가 엄청나게 우세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힘 텃밭에서 이 정도의 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주진우 후보가 있는 해운대 갑. 네. 여기도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상 문재인 대통령의 전 지역구죠. 여기도 사실 뭐 장제원 의원의 어떤 아성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전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네. 장해찬 후보가 있는 수영구. 부산 수영구. 네. 과연 민주당의 어부질이 하냐? 아니면 극적인 어떤 보수 단일화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수가 지켜내느냐 이 정도를 저는 보면은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초리를 때리면 네. 민주당에게 일당을 몰아주고 몽둥이를 때리면 과반을 몰아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권영세 서울에서 여기를 만약에 민주당이 탈환하면 네. 회초리를 드실 것이고. 몽둥이죠 이 정도는. 이제 몽둥이.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숫자 거론 안 하시긴 했지만 네. 몽둥이까지 나왔으면 어느 정도 숫자 얘기하시는지는 또 알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강성필 부위원장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뭐 몇 석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죠. 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낮은 수치로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로 뭐 낮은 결과가 나올 거냐 그거는 또 아닐 겁니다.
기세나 지금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스탠스 자체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가겠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선필 부위원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지만 이해찬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선대위원장도 방송국에 뭐 나와가지고 기세를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이제 어떻게 혼내줄 것만 남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가 자기 무슨 뭐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최악의 정권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약간 좀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금 벌써부터 고개를 좀 드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우리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개 들면 진다고 하셨는데 약간 좀 걱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됩니다. 그래요. 걱정하시고 있고. 근데 여야 대표가요. 어떻게 보면 간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구두굽이 떨어진 구두 사진을 올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컵라면 먹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 텐데 자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까? 이 구두굽 떨어지면 국민의 감정이 되나요? 컵라면 먹으면 국민의 감정이 막 일어납니까? 물론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죠.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금 홍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저도 당대표, 원내대표, 뭐 지도부 보좌를 해봤지만 네. 저 같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는군요. 왜냐하면 요즘은 국민들이요 네. 아주 정치 고관여층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 하면은 네. 뒷굽이 떨어진 걸 보고 그 부위하고 어떤 떨어진 접촉면까지 다 그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오히려 더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더 애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이잖아 이런 거. 아, 그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컵라면 드시는 모습 이런 것들 보면은 최근에 어떤 보수 일간지 사설 제목이 생각나요. 뭐예요? 진심 아이돌인 줄.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것이 지금 좋지 않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 게 좋았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정이 많이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설득해낼 수 있는 네.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러려면 사실 계속 잘하겠다, 잘하고 싶다, 찍어달라는 표현보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저는 정말 표에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성진우 요거는 있나요? 제가 팩트만 조금 몇 가지 짚어보면은 네. 이재명 대표의 떨어진 구두굽 같은 경우는 비서실 피셜로 올라왔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비서실에서 비서실 피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이 지금 사진을 공개했던 거고 한동훈 위원장의 컵라면 먹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이 그냥 선거유세를 도와줬던 일반 시민이 이제 이거를 그냥 찍어서 우연찮게 편의점에서 본 모습을 올렸던 거죠. 아, 두 다르다. 가지는 좀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약간 좀 뭐 감성 유세라고 할까요? 이게 제 기억에는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눈물 자주 흘리시잖아요. 제 기억이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선거 유세하면서 뭐 형수와 관련된 논란 거 설명하면서 가족관계할 때 눈물을 흘렸었고 몇 번에도 눈물 흘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지난번에 후보 같은 경우도 재보궐선거 나와가지고 구두굽 뭐 약간 좀 찢어진 거 올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시민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약간 이런 식의 감성 이런 것보다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메시지 위주로 정책 위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가 되네요. 네. 이런 거 하지 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래요. 예,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여야 대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양당 구도 속에서요. 조국 혁신당의 행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조국 혁신당 여론조사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돌풍과 함께 조국 대표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조국 대표의 입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뭐죠? 이제 비례 전문 당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후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같은 경우 방금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뭐 나경원, 권영세 등 박빙과 어떤 의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오직 뭐 정당 지지율, 뭐 메시지 두 개밖에 없으니 네. 당연히 어떤 언급이 세지는 것도 분명하고요. 또 추가적인 이유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송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더 센 메시지가 필요해서 조국 대표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거칠게 내놓고 있어요. 특검을 하겠다. 총선 이후에 뭐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면 좀 황당한 거죠. 황당해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 지금 뭐 이름까지도 지금 막 공개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 당 자체가 그냥 뭐 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3년은 너무 길다 이거잖아요. 슬로건이.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건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탄핵을 당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아무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거칠어지고 있다는 이유 자체가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재명 대표랑 또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칠어지는 것 같고 약간 저는 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살다가 이재명 대표가 덜 거칠어 보이는 순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거 다가오니까 뭐 25만 원씩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나마 뭐 정책 같은 정책도 내놓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정책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매번 그냥 얘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겠다. 한동훈 위원장 뭐 특검하겠다. 딸도 뭐 자기처럼 그렇게 조사하라 뭐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국민들한테는 좀 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이게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뭐 물론 국민들의 피로감도 있긴 하지만 또 공정의 문제입니다. 20대 층에서는 사실은 뭐 보도들이 그렇게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그 돌풍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20대가 지지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뭐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국 대표가 지금 유죄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지만 이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너희들도 이렇게 조국처럼 다 검찰 조사 제대로 받으면 무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조국도 잘못하긴 잘못했지만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멸문지화시킬 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측은지심도 있고 결국에 또 이 정권 심판 분명히 해야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 중도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통해서 정권 심판한 것보다 어차피 조국 혁신당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특히 조국 같은 분들은 정치권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심판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반성할 부분도 있고 또 조국 혁신당도 본인들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은정 비례 1번이잖아요.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입장도 있어요. 뭐 조국 혁신당에서 비례 1번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 당연히 사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비례도 1번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약간 조국 그 대표가 그래도 뭐 자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나온다라는 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1심과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당대표를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의아하다 보니까 아마 박은정 지금 후보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박은정 후보에 대해 가지고 좀 당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박은정 후보가 바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재판받은 것도 아닌데 나는 2심 지금 결과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자기는 그러면은 왜 나만 뭐라고 해?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 도대체 20대 30대가 조국 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 나왔던 여론조사가 0%를 기록하지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분명히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총선 이후 전망을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행보로 분석을 해보면 총선 승리 여부에 따라 두 대표의 거치가 궁금해지는데요. 한동훈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까요? 총선을 승리하는 쪽이.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총선을 승리하든지 네. 패배하든지 저는 이건 정말 진심으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보좌관이라고 하면 한동훈은 유학을 가든지 좀 떨어져 있기를. 떨어져 있기. 네. 뭐 누구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뭐 두 개의 태양이 어떻게 공존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보수 정당에서도 좋은 정치인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좋은 거고 보수 정당도 잘해야 민주당도 잘해야겠다는 동기 유발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으신 분들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 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 같은 분들은 총선이 패배하든 승리하든 좀 떠나서 정말로 국민이 불러낼 때 다시 나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국민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실히 또 민의를 또 받아들이고 이후에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재판부에 가서 소명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조국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조국 대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항소심까지 해서 유죄를 일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 양형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 멀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히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제일 처음 됐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유학설이었거든요. 아, 유학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쯤 되면 좀 질문이 드는 게 제발 좀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세면은 내가 유학비라도 마련해 줄 테니까 한동훈 제발 좀 한국을 떠나라. 약간 이런 지금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예.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유학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뭐 다른 쪽에서도 계속 나왔었는데 그것이야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갖고 있는 어떤 뭐 스탠스를 좀 잘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거꾸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00석을 만약에 야권에서 못 가져간다면은 굉장히 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200석 정도가 이제 확보가 돼야지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뭐 이게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 두 사람이 계속해가지고 얘기해왔던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 200석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민주당이 200석을 막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 또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조국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200석을 달성하지 못한다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짧게 30초씩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전투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난 선거들을 보면은 투표율이 높았을 때 민주당이 승리했고 투표율이 낮았을 때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서울의 49개 지역구를 살펴보면 44곳에서 사전투표에서 승리하신 분이 최종 승자가 됐어요. 근데 사실 선거의 꽃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정권 심판 혹은 야당에 대한 어떤 심판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구심을 갖고 있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전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전투표를 안 하게 된다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3일을 투표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하루밖에 못하는 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투표 하셔야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총선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계속해서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재준 정책자문위원 강성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